자, 그 빈출지문집은 여러분 기본서 이렇게 보실 때 같이 보시면 참 좋아요. 예, 내용이 이해하시기가 좋으니까. 다음에 이제 목적의 적법성입니다. 21페이지 보시면 목적의 적법성. 자, 먼저 이제 칠판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책을 볼게요. 적법성. 적법이라는 게 뭐죠? 법에 적합하라 그거죠. 법률행위 목적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법에는 맞아야 된다 그거예요. 적법성. 그러면 이제 여기 법이 있습니다. 법을 나누면 크게 보면 강행법규 또는 법규를 규정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강행규정, 그 다음에 임의규정 또는 임의법규 이렇게 나눕니다. 강행법규와 임의법규. 모든 법은요. 칠판 보시고 모든 법은 두 개로 나눠요. 강행법규와 임의법규. 강행법규는 일단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해야 된다. 그게 법대로 해야 된다 그거고, 임의법규는 지 멋대로 해도 돼요.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법률행위 할 때 법대로만 해야 되는 것을 강행법규, 지 멋대로 해도 되는 것을 임의법규라고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누고, 강행법규는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되는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하고, 임의규정은 자기들 멋대로 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겁니다. 이거 뭐죠? 모니터. 모니터. 한번 했다고? 예, 좋아요. 요거는 뭐죠? 본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본체를 우리는 주된 물건이다라고 하고요. 모니터를 종이 되는 물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물과 종물로 나눕니다. 물건을 분류할 때는 주물과 종물로 나눠요. 모니터와 본체 중에 컴퓨터 본체가 비싼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모니터는 이 내용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죠. 따라서 중요한 건 컴퓨터 본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물건은 이제 주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물건을 이야기할 때 주물과 종물로 나누어서 물건을 이야기하는데,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한 물건, 공하는 물건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종물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건도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다. 왜 안 써져요? 종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주와 종의 관계로 이루어진 물건을 주물과 종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된 물건이 있어요. 컴퓨터 본체의 상용에 이바지할 공이에요. 이바지하는 물건을 종물이라고 하는데, 상용은 뭐냐면 상용 무슨 뜻이에요? 항상 사용하는 것. 다시 말하면 본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항상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물건을 우린 종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를 보려면 얘가 항상 있어야 돼요? 어쩔 땐 있고 어쩔 땐 없어도 돼요? 항상 있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스피커가 연결이 돼 있다. 이거는 항상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죠? 이런 건 종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해 되십니까? 종물이 되려면 그 물건을 사용하는데 없어서는 안 된, 항상 있어야 되는 물건, 그걸 우리는 종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건을 이야기할 때 주물과 종물로 나뉘게 되고, 그렇게 종물에 해당한다면 이것은 주물과 별개의 물건인데 얘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해당하는 건 어떤 게 있냐면, 나룻배가 있죠. 그 나룻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노가 있어야 되죠. 노 없는 나룻배는 의미가 없잖아요. 항상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건 교과서식의 설명이고요. 또 뭐가 있냐면, 우리 판례상 보면 백화점 건물이 있으면 백화점 건물에 전화, 교환 설비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백화점 건물이라는 이 건물의 종물에 해당한다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전화 교환 설비는 지금은 인터넷 전화를 쓰니까 생소하지만 과거에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시절에 전화를 걸면 몇 번으로 이렇게 브릿지 시켜서 연결하잖아요. 그런 거 혹시 아세요? 그 전화기 설치할 때 이렇게 전화기를 여러 대 두고 센터에서 키박스라고 해가지고 다 설치를 해요. 비용이 엄청 솔찬히 들어가요. 이런 키박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전화 교환 설비예요. 그래서 1번 전화로 오면 1번에서 4번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 그걸 키박스라고 하는데 과거엔 그랬지만 지금 이게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니까 이런 게 필요 없죠. 그랬을 때 전화 교환 설비는 백화점 건물의 종물에 해당한다. 또 뭐가 있냐면 횟집 건물이 있어요. 횟집 건물에 수족관 건물이 있어요. 수족관 건물. 요것도 횟집 건물의 종물에 해당한다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횟집 가보셨어요? 네. 근데 그냥 그런 횟집은 다 수족관 조그맣게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건물이 횟집이에요. 횟집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 옆에 건물 자체가 수족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건물이. 네? 그래서 우리 저 연안부두나 이런 데 안쪽으로 쭉 들어가 보시면 그 안에 이렇게 다 이렇게 건물 안에 이렇게 수족관으로 다 만들어 놨잖아요. 왜 옛날에 그 목욕탕 가면 그 타일 그 깔아놓고 거기다 이제 저기 생선 그 고기들 집어넣고 거기서 이제 막 퍼서 이렇게 팔잖아요. 그런 수족관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주된 주물과 종물을 얘기를 하는 거냐 도대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민법 100조 2항에 뭐라고 하냐면 종물은 이건 1항이고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규정을 했단 말이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종물의 수반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성이요? 수반성.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쫓아서 따라간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모니터는 컴퓨터 본체의 처분에 따라간다 그거예요. 이해되셔요? 네. 본체가 처분되면 모니터는 종물이니까 본체의 처분에 모니터는 따라간다. 다시 말하면 별도로 판매되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 판례상 나타난 걸 보면 예컨대 호텔이 있어요. 호텔. 근데 호텔에 설치된 TV, VTR, 전화기, 또 에어컨, 뭐 침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호텔이 주물이라면 그 호텔에 설치된 이와 같은 것들이 종물인가 아닌가가 문제가 된 사안이에요. 아니다. 자, 봐봐요. 이걸 하는 이유는 종물의 수반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백화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백화점 건물의 전화 교환 설비도 종물에 해당한다 그랬죠. 네. 그럼 경락인이 이것도 같이 취득하는 거예요. 다시. 횟집 건물이 경매로 처분이 되어서 낙찰을 받아요, 누군가. 그러면 수족관 건물은 종물이니까 얘도 같이 취득하는 거란 말이에요. 포함되니까. 그러면 호텔이 경매로 넘어가서 A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을 때 이것들이 호텔의 종물에 해당한다면 얘가 같이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종물이 아니라면 이거는 별개가 되는 거예요. 판례는 종물로 봤다, 종물로 보지 않았다. 자, 일단 침대라고 해봐요. 침대. 호텔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침대가 언제나 항상 필요한가요? 아니요. 힌트. 제가 명품 모텔이라고 가봤어요. 여기 어디냐면 어떻게 여행하다 보니까 저기 어디에요? 대게 울산 가기 전에 대게 파는 데 있잖아요. 유명한 데. 영덕대게. 그 근처에서 영덕대게는 너무 비싸서 못 먹겠고 그래서 되게 조그만 거를 이제 먹고 가려고 하는데 요게 있더란 말이에요. 딱 갔어요. 갔는데 와, 전국에 이게 프랜차이즈인가 봐요. 몇 개가 있대요. 근데 요 호텔 주인이 우리 집에서 자면 다른 데서 잠 못 잘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뻥치고 있네. 그리고 이제 가서 잤는데 바닥이 지글지글 끓어요. 바닥이.
온돌바닥에. 침대가 있는데도 바닥이 온돌바닥에. 그래서 와이프하고 둘이서 거기서 지글지글 자고 자는데 평생 자면서 가장 행복하게 잤어요. 땀을 쫙 흘리고. 그래서 바로 집에 와가지고 그게 또 그리워가지고 온돌 매트를 샀어요. 온돌 매트 사가지고 집에서 이제 자는데 그 온도가 안 나와요. 온돌 매트하고 또 다르더라고. 여기 한번 가보세요.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 처음. 저희 밖에서 잠을 못 자거든요, 원래. 이 바뀌면. 너무 좋았어요. 침대에 있는데도 바닥에서 잤다고요? 아니면 침대에서 잤다고요? 바닥에서. 바닥에서 잤다고요, 바닥에서. 네? 네,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 침대는 호텔의 종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없이도 상관없는 거죠? 네. TV 없어도 되나요? 네. VTR 없어도 되나요? 네. 전화기 없어도 돼요? 네. 에어컨 없어도 돼요? 네. 겨울엔 뭐 에어컨이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종물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호텔의 종물이 아니다라는 판례가 나왔다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얘는 종물이 아니니까 호텔이 경매로 매각됐을 때 낙찰자에게 저것들이 같이 넘어가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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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되셨어요? 자, 종물, 주물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뭐 공부하고 있는 건데요? 강행법규 얘기하는 거죠. 임의 규정은 자기들이 법 안 지키고 멋대로 해도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의 100조 제2항에 따르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규정이냐면 임의 규정이에요.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돼,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컴퓨터 세일한다. 예? 49만 원이다 라고 광고를 냈어요. 이렇게 49만 원이라고. 그래서 을은 49만 원 내고 컴퓨터를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갑이 여기다 뭐라고 했냐면 구탱이에다가 모니터는 별매하겠다라고 이렇게 특약을 넣은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거는 100조 2항을 위반한 거잖아요. 100조 2항은 종물에 해당하는 건 주물의 처분에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1+1으로 모니터를 주는 게 아니고 모니터는 따로 팔아먹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된다. 위반해도 유효한 게 임의규정이 돼. 임의규정. 그런데 만약에 얘가 이런 거를 표현하지 않고서 그냥 컴퓨터 세일해서 49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얘가 오케이 내가 사겠다라고 했다면 얘 입장에서는 모니터 포함을 주장할 수 있죠. 네. 모니터 포함. 얘 입장에서는 모니터는 별매다라고 주장할 수 있죠. 네. 그럼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럼 판사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함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별매로 봐야 돼요? 명확하게 당사자가 특약을 걸지 않았죠. 네. 당사자가 특약을 걸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의 의사나 이 사람의 의사가 표현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법원에서는 재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예요? 법대로 재판한다. 법대로 재판한다고요. 법의 규정이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강행 규정이라는 게 아니라 임의 규정인데 당사자가 이게 싫으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했다면 법원에서는 얘가 그런 의사가 없다고 보고 민법에 규정이 돼 있는 대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당사자가 법률 행위를 할 때 자기들 멋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법에 안 지켜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안 지켜도 되는 법인데 굳이 법전에 왜 이게 규정이 들어가 있을까? 그거예요. 안 지켜도 될 걸. 굳이 왜 법전에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얘네들이 법률 행위를 할 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가장해서 특약으로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툼이 생기게 되면 법원에서 재판할 때는 이거대로 재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렇지만 이 규정보다는 당사자의 의사가 있으면 의사가 저 규정보다 뭐 한다는 거예요? 우선한다. 특약을 넣으면 특약이 우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싫으면. 다시 말하면 모니터 포함시키기 싫으면 얘가 여기다 아까 모니터 별매라고 이렇게 써놓듯이 특약을 걸라는 거죠.
특약을 걸면 이 규정과 다른 내용이더라도 그 특약을 우선해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임의 규정. 자, 임의 규정이란 한마디로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과 다른 위반하는 내용의 계약이더라도 얼마든지 유효를 해주겠다. 그래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법규다 그거예요. 이해되셔요? 네.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임의 규정은. 네. 자, 그런데 사회가 움직이려면 질서가 있어야 되겠죠. 네. 질서. 그 질서대로 사회가 움직여야 되는데 질서가 어떤 질서냐면 선량한 통속 기타 사회 질서예요. 무슨 질서? 선량한 통속 기타 사회 질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인데 이 선풍기 질서는 법령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령 중에 모든 법령을 다 포함해서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을 우리는 강행 규정이라고 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을 임의 규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회 질서와 관계 없는 규정을 위반했다면 사회 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을 위반했다면 그거는 사회 질서를 깬 거예요? 깨지 않은 거예요? 다시 사회 질서와 전혀 상관없는 규정인데 그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은 사회 질서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유효라는 거예요. 멋대로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 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을 위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무효죠. 사회 질서를 깬 거니까. 동의하셔요? 네. 자, 다시 임의 규정이란 이제 뒤에 붙여서 임의 규정이란 아니 뒤를 얘기해 보시라고 여기 써 있으니까. 임의 규정이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 강행 규정이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 따라서 관계 있는 규정인 강행 규정을 위반한다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고, 그러나 임의 규정을 위반한다면 그 법률 행위는 유효하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책 보시고 21페이지 목적의 적법성에서 법률 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뭐 해야 된다? 적법해야 된다. 사적 자치의 원칙, 자유라는 거죠. 민법의 대원칙. 이것도 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자유가 인정, 민법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자유이죠, 자유. 사적 자치의 원칙이에요. 근데 자유도 법질서 내에서 이루어져야지 법질서 테두리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2번, 적법이란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그런데 강행법규와 임의법규 넘겨보시고, 강행법규는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사자 의사에 의해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을 말한다. 반면에 당사자의 의사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법규란다. 여기 봐봐요. 사회 질서에 관계가 없는 규정을 임의법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멋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임의법규는 위반해도 되는 것인데 결국은 임의법규가 있고 임의법규가 있고 당사자의 의사가 있다면 어떤 게 우선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임의규정이라는 건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으니까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는 테두리 내에서는 자유가 보장이 되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서 책은 당사자의 의사로 적용을, 임의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강행법규는 이건 사회질서와 관계된 거죠. 사회질서는 개인이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사회 전체 동의하에 움직이는 게 질서란 말이에요. 개인이 다른 생각을 가지더라도 그건 적용할 수가 없죠. 당사자의 의사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그죠?
강행법규는 당사자의 의사로 적용을 배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강행해야 되니까. 말 그대로 법률행위를 강행시키는 법규가 강행법규다. 자, 그래서 강행법규를 위반했을 때 2번 강행법규 위반의 효력입니다. 기억, 강행법규를 위반한 행위는 확정적이고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해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등등등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좀 더 공부해보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고요. 강행 3번, 강행법규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그럼 어떤 게 강행법규냐, 어떤 건 임의법규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법상의 강행규정 보시면 법질서의 기본 구조, 즉 능력에 관한 규정 우리 봤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런 거. 그 다음에 물권 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정책적인 규정, 주택임대차나 상인법, 가족관계 질서에 관한 규정, 대부분의 가족법 규정이 민법상의 강행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게 임의규정이냐면 계약법에 있는 규정 대다수가 임의규정이에요. 근데 물권법에 있는 규정 대다수가 강행규정이에요.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임의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고 강행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적용을 배제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강행해야 되니까. 지 맘대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예. 자, 그 다음에 쌍방적 강행규정과 편면적 강행규정인데 요거는 그냥 나비 두시고 한번 도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다시 칠판 보시고요. 자, 이 강행법규도요,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얘도 또 나눠요. 하나는 효력규정하고 또 하나는 단속규정으로. 강행법규도 일단은 강행법규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데 그렇지만 얘도 종류를 나눠서 효력규정으로, 단속규정으로 또는 단속법규, 효력법규로 나눕니다. 그래서 효력규정에 만약에 위반을 하잖아요. 효력규정에 위반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근데 단속규정에 위반하잖아요. 그럼 법률행위는 유효해요. 그렇다고 얘하고 같은 건 아니에요. 얘도 위반하면 뭐가 되죠? 유효가 되죠. 근데 얘는 뭐가 다르냐면 처벌이 따라가요. 처벌돼요. 그래서 처벌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단속이 떴다 그러면 그건 단속규정이에요. 단속되는 건. 그럼 어떤 게 단속규정이겠어요? 뭐가 음식점에 음식물 판매 행위. 이거 단속규정이에요. 허가받지 않고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판매했다. 그러면 얘는 판매 행위 자체는 유효해요. 그러나 걸리면 처벌된다. 판매하는 사람이. 이해돼요? 이것도 강행규정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봐봐요.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 판매하는 게 이게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거거든요. 그죠? 근데 8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독극물 사건 등이 뉴스에 나왔어요. 수돗물에 독극물 뿌리겠다. 내지는 그런 거 많았잖아요. 뭐 바카스에다가 독극물 넣어서 바카스를 뿌렸다. 그 사람들이 죽었다. 그런 거 많이 나왔죠. 과거엔 그랬어요. 과거엔. 요즘엔 그런 거 안 나오죠. 허가받지 않고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판매를 하는데 현재에도 예를 들어 김밥을 길거리에서 파는 사람이 있나요? 길거리에서 김밥 파는 사람 없어요? 차 막힐 때 김밥 팔고 뭐 토스트 팔고 뭐 그런 데도 있죠. 심지어 지하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그 구덩이에 앉아서 김밥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도 있죠. 와, 자리 좋은 데는요, 하루에 오전에 몇 시에? 7시부터 해가지고 9시까지인가 이렇게 하루에 파는데 김밥을 300줄을 판대요. 매일. 김밥만 많은 거예요, 이 양반은. 예? 그 집에 가면 낮에 자고 저녁도 장 봐가지고 그 다음에 새벽까지 계속 김밥만 많은 거예요. 300줄을. 그러고 나서 이거 파는 거예요. 아침에 다 나간대, 2시간이면. 출근 시간에. 예? 근데 이 사람이 김밥 만들면서
에이씨! 할 수도 있나요? 어우, 감기 걸렸는데 콧물이 뚝 떨어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죠? 위생상 대단히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가받지 않은 채로 노점에서 김밥 팔거나 또는 떡볶이 팔거나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거래한 거, 판매 행위한 거를 다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로 처리하면 어떻게 해요? 먹은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 으악 하고 받은 사람은 돈 그대로 토해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게 되면 국가가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워낙에 위반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법률상의 거래 행위 자체를 김밥 사는 행위, 뭐 오뎅 사 먹는 행위 이런 걸 다 무효로 처리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부당이득 천지가 되는 거예요. 위반 사례가 너무 많으니까 봐주자. 민법상의 거래 자체는 봐주자. 다만 걸리면 처벌하겠다. 이해되셔요? 그게 단속 규정의 취지예요. 오히려 이거를 다 무효로 처리하게 되면 국가 혼란 사태가 초래된다니까요. 그래서 봐주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게 있어요. A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B에게 팔고요. 그럼 B가 샀다가 C에게 다시 또 파는 거예요. 근데 얘가 2억짜리 부동산인데 1억 7천에 얘한테 팔고 얘가 2억 원에 얘한테 팔면 중간에 얼마 남죠? 3천만 원이 남죠? 4천이요? 네, 3천이 남아요. 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얘가 등기하고 등기를 또 얘한테 또 하고 이렇게 넘겨주면 원래 순서대로 가면 번호 3번 A에서 번호 4번 B에게 번호 5번 C에게 넘어가는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넘기면 얘는 취득세 내면서 양도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또. 세금 내면 남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번호 3번 A에서 B가 받아서 팔고 번호 4번으로 C에게 넘겨버려요. 가운데가 등기가 빠지는 거예요. 중간이 생략된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놈은 등기 해놓고 팔아요? 안 해놓고 팔아요? 등기를 안 해놓고 이전해서 팔아먹잖아요. 미등기 전매라고 해요. 그럼 얘는 고스란히 앉은 자리에 3천 버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이 중개사들이 많아요. 제 친구는 20대 초반부터 공인중개사가 돼가지고 중반이지, 20대 중반에 군대 갔다 와서 바로 공인중개사 따가지고 여태까지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어요. 강남에 아파트 5채예요. 어마무시한 부자가 됐죠. 그러면 손님이 와도 거들떠도 안 봐요. 맨날 이 집만 해가지고. 예? 그럼 얘가 손님이 왔어요. 뭐요? 저 월세 없어요, 여기! 그리고 게임하고 있어요. 아주 불친절해요. 근데 손님이 왔는데 어떤 일이세요? 그랬더니 집 좀 팔게요. 그래요? 뭐 팍 앉아요. 게임하다 말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이 아파트가 예를 들어 2억이다. 제가 지금 급한데 지금 집을 좀 빨리 팔아야 될 사정이 생겼는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러면 이놈이 그래요. 살짝 꼬득이 된 거예요. 근데 2억짜리를 2억 원에 내놓는다고 누가 빨리 사갈 사람이 있을까요? 조금 싸게 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급하게 파시면 싸게 내놓으시면 아마 일주일 안에 나갈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좀 금액을 다운시킬까요? 한 1억 7천 하면 바로 나갈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래, 뭐 며칠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아는 손님이 있어서 알아봐 달라고 한 건 있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하시고, 아니면 뭐 다른 데 가시든지. 알았어요. 그럼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그러면 급하니까 얘는. 지가 사는 거예요, 그걸. 지가 1억 7천 주고 사요. 그 지는 시세대로 팔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강남 아파트가 뭐 1, 2억 단위예요? 10억 단위지? 거기서 1, 2억 깎는 거 1도 아니지. 급하다면. 안 그래요? 이거 몇 번, 10번 해봐요. 1년에 10번. 계속 자기는 돌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많이 해요? 많이 안 해요? 뭐 하면 안 되는 거 있어요. 돈 되면 해야지. 이렇게 해서 손해본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손해를 봐요? A도 급하게 파는 건데.
국가만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왜냐면 세금을 포탈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국가는 이거 아니더라도 뭐 돈 많이 뜯어가잖아요. 예? 취득세, 공시, 실거래가, 뭐 어쩌고저쩌고 공시지가 확 올려놓고 왕창 뜯어가고. 그죠? 이거 안 해도 된다고요. 우리는 이거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해야 돼요.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얘도 좋고. 그런데 이거를 과거에 사람들이 많이 했다, 많이 안 했다? 뭘 많이 안 해요? 엄청나게 했지. 티가 안 나는 것 뿐이지. 대신 이거 하다 걸리면 어떻게 돼, 걸리면? 그래도 계약 자체는 유효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더 문제가 있는 게 우리 민법상에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요. 예컨대 1번 A에서 이거 등기부, B, 3번 C, 4번 D, 5번 E까지 해서 얘가 현재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 여기서 70년대에 미등기 전매를 했다. 얘가 예를 들어서 그게 현재 2021년에 밝혀지잖아요. 물론 70년대 이게 어떻게 밝혀지겠냐만 만에 하나 밝혀지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금지하는 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특별조치법인데 이 법을 만약에 효력 규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무효이죠. 그러면 이거 말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당장 쫓겨나야 돼. 우리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등기가 한 번 무효면 그 뒤는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 그래요. 이게 우리 민법의 특징이기 때문에 중간생각 등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걸 만약에 무효로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현재 멀쩡한 소유자들도 다 쫓겨나게 될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국가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했더라도 그거 유효로 하겠다는 거예요. 무효로 하지 않고. 강행 규정이지만 그냥 단속해서 처벌하는 걸로 그 수준에서 끝내겠다는 거지 무효로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단속 규정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효력 규정을 위반하는 거 이거는 가차없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효력 규정을 위반하는 거. 대표적으로 토지 거래 할 때 허가를 받게 하도록 하는 게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있어요. 투기의 위험이 급증하는 지역에 대해서 국가가 허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데 투기 목적으로 하니까. 그죠? 지금 투기 목적으로 토지 거래를 했을 때 뭐가 문제냐면 버블이 생기잖아요. 그죠? 버블 생기면 그 버블이 터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간이. 지금도 부동산 집값 하락한다 어쩐다 그러니까 난리잖아요. 지금. 10% 오르면 오른다고 지랄인데 이것보다 1%만 내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랄하는 거에 곱하기 10배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 타격이 심하다니까요. 근데 이제 대폭락 예상하고 있잖아요. 올해 또 어떤 사람이. 40에서 50% 폭락한다면서요. 아니 말이 되냐고요. 아파트 값이 어떻게 그 시점에 2배가 오르냐고요. 세상에. 예? 어떻게 2배가 올라요? 그러면 2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절반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다 올라야지. 왜 걔만 2배가 오르냐고. 물론 생활물가도 올랐지만 저도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러면 또 경기가 또 안 좋아질 거라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래서 그러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거래할 때 건물 거래가 아니라 아파트 거래가 아니라 땅 거래할 때는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국가가 뭐를 하겠다? 허가를 하겠다. 근데 이거 위반해서 허가받지 않고 자기들이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토지 거래를. 그러면 그건 가차없이 무효예요. 무효. 물론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처벌도 받는 거고. 그래서 요는 뭐냐면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인데 그 강행 규정도 너무 많은 사례가 발생하면 단속으로만 규제를 해야지 효력 자체를 무효로 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초래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무허가 시리즈. 허가받지 않은 경우 또 미등기 전매행위. 중간생각 등기를
부동산 특별조치법 2조 1항에서는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무효 때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법원에서도.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책 23페이지 보시면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나와 있죠? 효력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의 사법적 효과까지를 부정해서 무효가 된다. 예를 들어 법률이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기업을 허용하는 경우에 그 법규는 효력 규정이므로 명의를 대하는 계약은 무효다. 하지만 단속 규정은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그 행위 자체를 금지 제한하는 데 불과해서 위반해도 벌칙의 적용만이 있을 뿐 행위 자체의 사법상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규정. 대표적으로 뭐예요?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 무허가 숙박업,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서 이제 밑에 보시면 판례 나와 있잖아요. 효력 규정과 관련해서 첫 번째, 부동산 중개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소정의 상한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 이것은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개 보수를 받는데 중개 보수의 한도가 정해져 있죠. 그거를 넘어서 보수를 더 많이 받기로 하는 약정은 무슨 규정 위반이다? 강행 규정 중에 효력 규정 위반이다. 그럼 예를 들어 한도가 중개 보수 한도가 지금 수수료가 안 하죠? 중개 보수라고 해요. 과거에는 수수료라 그랬는데 지금 보수라고 해요. 보수인데 이 중개 보수가 예컨대 0.9% 혹은 한도액 1천만 원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수수료 중개 보수를 2천만 원 받기로 했다 그러면 이거는 효력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라는 거예요. 그럼 무효라면 그럼 한 푼도 안 줘도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한도액 초과 부분 이상만 무효다. 초과 부분 이상만. 왜냐하면 요 중개 보수액을 정하는 이 기준을 규정한 규정은 무슨 규정이라고 봐요? 판례는 효력 규정 위반이라고 본다. 법원에서는. 그 다음에 거기 단속 규정에서 2번 보세요. 2번. 단속 규정이 2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조세 포탈과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2조 2항 및 제8조 제1호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 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차 매도한 당사자 간에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즉 처벌은 하지만 사법상으로 법상으로는 유효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행위는 유효하다. 이해되셨죠? 네. 자, 빈출 보세요. 296페이지 빈출. 빈출에서 두 번째 하고 첫 번째는 제가 설명을 안 한 건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296페이지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또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이것은 단속 규정이다. 여기 봐봐요. 직접 거래 금지 규정도 뭐로 보는 거예요? 판례가? 단속 규정이다. 그죠? 예. 그럼 그게 아까 말한 직접 거래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지가 직접 사는 거예요, 이렇게.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거. 이런 거 금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무슨 규정이라고요? 단속 규정. 그럼 위반하면 유효, 무효? 유효. 걸리면 처벌. 아시겠죠? 단속 규정이니까. 근데 밑에 CF 비교하자는 거죠.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 보수 등을 초과해서 금품을 받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 다만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오른쪽에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나 주택법의 전매 행위 제한을 위반해서 한 전매 약정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며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 맞는 겁니다.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지만 뭐다? 단속 규정에 위반한 거다. 또 그 밑에 핵심 빈출 보시면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 무허가 건물의 임대 행위는 반세 질서의 법률 행위가 아니고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 맞죠? 다만 뭐의 위반이다? 단속 규정의 위반이다.
그래서 목적의 적법성과 관련한 문제를 봤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좀 빡신 것 같은데 어때? 할만해요? 네. 예. 자, 그러면 오늘 처음에 첫 시간에 했던 거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죠. 권리변동 맞죠? 권리변동. 권리변동이 뭐예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다른 말로 권리의 득실, 변경. 다른 말로 이것을 법률 효과라고 하죠. 권리 변동의 원인을 뭐라고 하죠? 법률 권리 변동의 원인. 커피를 마시는 원인은 누르는 걸 요건이라 그랬죠. 그래서 동전 넣는다 뭐죠? 동전 넣는다 사실, 누른다 요건, 커피 효과. 여기까지 기억났죠? 자, 그럼 권리 취득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승계는 다시 이전 승계와 설정 승계. 이전 승계는 다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눈다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의 원인과 관련해서 노래 시작. 사실 요건 효과 권리 변동. 사실 요건 효과 권리 변동. 의사 표시 아닌 것. 법률행위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행위 의혹한 효과. 법률 규정 법정의 효과. 법률행위 의사표시. 법률 규정 의사표시 아닌 것. 아이고, 왜 새로워요? 새로워요. 자,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죠.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죠. 근데 법률행위는 무엇을 동전으로 한다? 의사표시를. 따라서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그럼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적 요소가 되는 법률 사실. 사실엔 뭐가 있어요? 의사표시와 의사표시 아닌 것이 있다. 법률행위를 통해서 권리가 변동하는 이유는 당사자가 의혹했기 때문이지만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권리가 변동하는 원인은 법이 정해놨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사자 의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러한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를 포함하게 되는데 이때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어도 되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 두 개 있어야 되는 것을 계약이라고 하죠. 단독행위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라는 일방행위와 그 다음에 계약은 쌍방행위라고 분류를 하죠. 단독행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두 개의 차이는 상대방의 도달이 필요하면 상대방 있는, 도달 필요 없으면 상대방 없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암기했습니다. 동, 절, 상, 추, 면, 해, 쉬.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상대방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반드시 요소로 하지만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죠. 또 의사표시 이외에 혼인신고처럼 일정한 법률 사실이 요구될 수도 있죠. 그럼 의사표시가 자체가 법률행위이다 아니다? 아니죠.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고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입니다. 같은 건 아니지만 취소와 같이 의사표시 자체만으로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법률행위 일반적인 성립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세 가지가 갖추게 된 법률행위는 성립했다. 성립하면 다시 효력요건 따져야 되죠? 당사자가 뭐 있어야 되고,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해야 된다. 적법해야 된다. 여기서 사회질서 위반하면 안 된다. 사회적 타당성까지. 그래서 확정은 언제까지? 이행기까지만 확정하면 된다고 그랬죠. 가능하지 않은 것을 불능이라고 하고, 불능은 언제를 기준으로? 성립시를 기준으로 이미 불가능했으면 원시적 불능. 성립될 때는 가능했는데 이후에 불가능했으면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그 다음에 법은 크게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누고 임의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유효합니다. 단 당사자가 특약이 없으면 그때는 임의규정에 따라서 특약을 하지 않았으면 임의규정에 따라서 법대로 해결을 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임의규정의 적용을 배제시킬 수가 있다 그랬죠.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로 임의규정을 배제시킬 수 없는 규정을 강행규정. 따라서 강행규정의 말뜻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하고 뒤집어 해석하면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라고 하죠. 그러나 강행규정 위반에서 덮어놓고 무효로 때려버리면 오히려 혼란이 가중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강행규정도 다시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누어서
단속 규정인 강행 규정에 위반하면 법률행위는 유효하게 놔두고 처벌로 강제하고, 효력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그냥 무효로 처리한다 그랬죠. 대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에서 거래받지 않은,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행위는 무효가 되는 건 효력 규정이고, 무허가 음식점에서의 음식물 판매 행위, 무허가 임대 행위, 이런 것들은 단속 규정으로서 유효하겠다. 더불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므로 위반하면 유효, 다만 처벌될 뿐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당사자의 효력 요건,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었다 그랬어요. 권리 능력은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인데 사람만 갖고, 사람은 자연인 법인으로 나눈다 그랬고, 법인은 설립 등기 시부터 해산 시까지 권리 능력을 존속하는데, 사람의 단체가 모였는데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뭐라고 한다? 비법인 사단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근데 두 번째 의사 능력과 관련해서 의사 무능력죄의 법률행위는 무효이죠. 무효가 되면 받은 거 다 돌려줘야 된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부당이득 반환. 공식 무효 나오면 부당이득 반환. 다음 행위 능력은 단독으로 법률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 제한 능력자 있었죠. 누구? 미성년자 PP,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들은 법정들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무효 그러면 안 돼요. 취소할 수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